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딸아이 예나가 돌이 지나고 받아야 할 예방접종이 있었거든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던 그날 말이에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예나를 품에 안고 있는데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처음엔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예전 일들을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시누이가 함께 왔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작년에 돌아온 시누이는 겉으로는 세련되고 친근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항상 말끝에 가시가 있다고 할까요? 그날도 예나를 보면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나를 진찰하고 예방접종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예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어떠세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 집안하고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 안 하냐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하며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거든요. 시누이의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날카로웠어요. 뭐라고 우리 집안하고 안 닮았다고 하면서 예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얼굴형도 그렇고 눈, 코, 입도 우리 집 애들하고는 하나도 다르다면서 이 애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냐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떨림이 더 심해져서 예나를 제대로 안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저를 범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못 받겠다고 하면 제가 인정하는 거라면서요. 병원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면역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손떨림도 남았고 아이 갖기도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기적적으로 예나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했고 예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핏줄이 아니라니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자기 눈은 틀리지 않는다면서 뭔가 이상하다면서요. 예나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 작은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하신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어머니 말씀이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정말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까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닮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을 닮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손떨림이 더 심해져서 물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팠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잠 못 드는 새벽 남편과 처음 만났던 때가 자꾸 생각났어요. 3년 전 겨울이었죠. 친구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몸이 약하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컨디션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오늘 괜찮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시지만 마음은 좋으시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죠.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집안은 어떤지 캐묻더니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과분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혼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면역계통 이상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혹시 결혼을 포기하고 싶어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아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남편과 둘만 알고 있기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말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손자 얼굴 보여달라고 우리 집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시댁 방문을 자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간섭하시기 시작했어요. 살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법,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 토를 다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면서 참으라고만 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로 붙잡고 울었거든요. 시댁에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며느리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혈육이 생기는 거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임신 기간이 쉽지 않았어요.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입덧도 심했습니다. 손떨림도 더 심해졌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부가 왜 이렇게 약하냐면서 애 낳으면 본인이 키울 테니 저는 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이인데 왜 시어머니가 키우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는 뜻이라면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원도 본인이 정하시겠다고 하고 아이 이름도 집안 어른들이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고 예쁜 제 딸이 제 품에 안겨 있는 게 꿈 같았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예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우리 집 애들하고는 다르게 생겼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봅니다.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다르다, 코가 다르다, 입술도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냐고 했는데 갈수록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남편만은 믿었어요. 예나를 보며 정말 예쁘다고 자기를 닮았다고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어제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 때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되물었던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겉으로는 웃으시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아들이 과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처음엔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는 걸 아시고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변변한 직장도 아닌데 우리 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마치 제가 남편에게 얹혀 살려고 결혼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새댁이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첫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다시 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집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럼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일부러 틀리게 하게 두고 지적하시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이 오시면 더 심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못하시다가 뒤에서 수근수근 얘기하시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머리도 촌스럽다, 화장도 진하다, 예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어머니가 원래 엄마가 엄하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참고 견디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임신했을 때는 잠시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정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자주 토하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다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임신부가 왜 이렇게 약하냐면서 예전 시대 여자들은 반이라면서도 애 낳았다고 하셨어요. 손떨림이 심해질 때마다 더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릇 들다가 떨어뜨리면 정신 차리라고 하시고 젓가락질하다가 음식 흘리면 한숨 쉬시면서 쳐다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정말 위축됐습니다. 임신 중기쯤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애 낳으면 본인이 키울 테니까 저는 일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면 힘드니까 본인이 대신 해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제가 애 키우는 걸 믿지 못하신다는 뜻이었거든요. 몸도 약하고 정신도 없으니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이라 서툴 수는 있겠지만 제 아이인데 왜 시어머니가 키우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친정 어머니도 바쁘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시겠다는 건데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출산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시어머니가 직접 알아보셔서 정하셨어요. 제가 다른 곳을 알아봤다고 하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며느리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이름도 집안 어른들이 지어야 한다면서 미리 후보를 뽑아오셨어요. 모든 게 시댁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내가 낳을 아이인데 왜 모든 걸 남이 정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나가 태어나고 병원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간병은 본인이 하겠다면서 친정 어머니가 오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집간 딸 일은 시어머니가 해야 한다면서 친정에서 나서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친정과도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원래 조용하고 남의 일에 간섭 안 하시는 성격이라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뒤로 물러서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산후조리하는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수유하는 것도 간섭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이래라 저래라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 수는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역시 안 되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나가 울면 제가 달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안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애 키우는 법을 모르니까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제가 엄마가 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오셔서 예나를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이인데 내가 키우지도 못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적은 하셨어요. 애가 많이 운다면서 뭔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밤에 자주 깬다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맞는 게 없었어요. 손떨림도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예전 아팠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 눈총 받을까봐 숨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다가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을 제대로 못 쥘 때가 있었거든요. 예나가 6개월쯤 됐을 때 시누이가 돌아왔어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누나가 돌아온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를 많이 따랐던 모양이었어요. 시누이는 40대 초반인데 정말 세련되게 생겼어요. 해외에서 오래 산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고 있고 영어도 중간중간 섞어가며 말하더라고요. 첫인상은 도시적이고 똑똑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디자인 관련 일이었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온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돌아오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나보다 시누이에게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시누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고 함께 쇼핑도 다니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보였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반갑다고 하면서
예나도 예쁘다고 해줬어요. 해외에서 산 경험담도 들려주고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좋은 시누이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가시가 있더라고요. 동생이 널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겠지라고 하면서도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예나를 볼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생겼다면서 신기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아기들은 다 다르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둘이서 예나를 보면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저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남자친구는 있었는지 하는 식으로요.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몸이 약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지금도 약을 먹는지, 혹시 유전되는 병은 아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제 손떨림을 보고 물었어요. 왜 손이 떨리냐고,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다고 했더니 아 그래라고 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점점 한편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배제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나 일도 저 의견은 묻지 않고 둘이서만 결정하려고 했어요. 이유식은 뭘 해줄지, 장난감은 뭘 사줄지 하는 식으로요. 시누이는 해외 생활 경험을 내세우면서 육아 방법도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한국 방식은 구식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남편은 누나가 돌아와서 좋은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도와준다면서 고마워했어요. 육아 경험이 많으니까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무슨 육아 경험이 있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시누이가 예나를 안고 있을 때가 가장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안으면 예나가 더 편해한다면서 엄마보다 이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엄마인데 왜 이모가 나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해외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안마도 해드리고 함께 시장도 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드렸어요.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하는 투로 바뀌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둘이 있을 때는 표정이 달랐어요. 시누이가 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딸과 함께 있으니까 더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둘대일이 된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나를 보는 시각도 더 비판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와서 계속 우리 집 아이들과 다르다고 말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말들을 이제는 유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신우이는 제 과거에 대해서도 계속 캐묻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어떤 남자들과 만났는지, 몸이 아팠던 건 정확히 뭐였는지 하는 식으로요. 그런 질문들이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어쩐지 신우이가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단서를 찾으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손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인데 신우이 앞에서는 더 그랬어요. 신우이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자주 둘이서만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모녀간의 대화려니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예나를 돌보고 있으면 멀리서 지켜보면서 뭔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요즘 여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속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도 맞장구 치면서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아느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계속 들어보니 분명히 제 얘기였습니다. 예나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신우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이 얼굴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특징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쌍꺼풀이 있고 코도 높은 편인데 예나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자기 눈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들들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과거를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허락한 것 같다고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우이가 제 친정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시골 농사꾼 집안이라 별로 믿을 게 없다면서 딸 하나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올시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해외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DNA 검사를 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쉽게 할 수 있다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래도 며느리인데 하시더니 점점 설득당하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야 겨우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제가 나오는 걸 보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신우이가 밝게 웃으면서 지혜야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특히 신우이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신우이가 예나를 안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다고,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건 아닐까 하는 농담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다면서 자기도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 핏줄 같지 않다면서 의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예나를 예뻐해주고 저에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시누이는 저에게도 슬슬 떠보기 시작했어요. 예나가 누구를 닮았는지 물어보면서 혹시 지혜 쪽 집안 특징인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은 정직하다면서 누구 아이인지 얼굴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아는지 더 은근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몸이 아팠다면서 정확히 뭐가 아팠는지, 치료는 어떻게 받았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손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제 손떨림도 유심히 관찰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런다고 했는데 요즘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매일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친정에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시댁일은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계속 의심한다면 남편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특히 남편은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남편이 있을 때도 은근히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다면서 아빠를 하나도 안 닮은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점점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예나가 정말 자기와 안 닮았냐고 누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손떨림이 더 심해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예전에 몸이 아팠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의심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뒤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두 사람은 이제 대놓고 제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예나가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면서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사람들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맞장구 치시면서 자기 눈은 틀린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들들 셋을 키워봤는데 다들 확실히 집안 특징을 물려받았는데 예나만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면서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기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했어요. 크면서 닮아간다고 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시누이가 그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다 검사를 해본다고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깔끔하게 해결된다면서 왜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로 검사를 하자는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시누이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할 게 없으면 왜 못 받겠다고 하느냐면서 오히려 며느리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혜도 억울하면 받아보라고, 그러면 모든 의심이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망설이냐면서 당당하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정말 비꼬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며느리가 깨끗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못 받겠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의심하는데 왜 해명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받겠다고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시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신우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자고 하면서 지혜가 받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정말 받을 거냐고 물어보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뭔가 있어서 받기 싫어하는 건 아닌지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절망스러웠어요. 남편까지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혼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하고 있다니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겠다고 당당하게 받아서 모든 의심을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야 한다면서 가족들의 의심을 푸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도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정말 의심하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헷갈린다고 했어요.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게 깔끔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어요. 남편이 저를 믿어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남편만은 끝까지 제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무슨 말 못할 게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떨림이 더 심해져서 물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검사를 받아서 모든 의심을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오히려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예나는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소중한 아이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검사를 받기로 한 다음 날 신우이가 나서서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기관이 좋은지 자기가 알아보겠다면서 해외에서 이런 검사를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신우이는 정말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검사 기관을 정하고 예약까지 잡아놨어요. 유명한 곳이라면서 결과도 정확하고 빠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검사하는 건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서 채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나도 잠깐 울었지만 금세 끝났어요. 남편도 함께 했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떳떳했지만 그런 시선을 받는 게 불편했어요. 남편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 때도 조심스러워하고 예나를 볼 때도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정말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그 기간 동안 더 친근하게 굴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의심할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신우이가 직접 검사기관에 가서 결과를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같이 갈 필요 없다면서 본인이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신우이가 나간 사이 집안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초조해 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중얼거리셨어요. 남편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요. 저만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신우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우이가 봉투를 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서류를 보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부관계 판정 결과 불일치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즉, 예나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검사를 잘못한 거라고 다시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검사 기관이 유명한 곳이라 실수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거봐라,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받아서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정말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검사를 잘못한 거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말라고 하시고 신우이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예나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갑자기 남의 아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흥분하셨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한 거냐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면서 일단 침착하게 대화해 보자고 했어요.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예나는 분명히 남편의 딸이라고 했어요.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다른 기관에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부인해봤자 소용없다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도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까지 저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손떨림이 너무 심해져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몸이 아팠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예나도 데려가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키우내라면서 빼앗으려고 하셨어요. 그때야 정말 패닉이 왔어요.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남의 취급하는 것도 억울한데 저까지 집에서 내쫓는다니, 10개월 동안 배 속에서 키운 건 저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절망적인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하셔서 예나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자신이 바보였다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시골 농사꾼 딸내미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이혼은 당연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할 거라면서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한두 마디 할 뿐이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예나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갑자기 남의 아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예나를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예나는 왜 엄마가 우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요. 손떨림이 너무 심해져서 예나를 제대로 안고 있기도 어려웠어요. 물도 마실 수 없었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몸이 아팠을 때보다 훨씬 심한 상태였어요.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냐고,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계속 말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더 추궁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서 검사 결과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인데 뭘 더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다른 곳에서 해보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예나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뻐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볼 때마다 배신감만 든다면서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예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 아이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자기 딸이 아니라고 남의 아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냐면서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더 있으면 동네에 소문날 거라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지혜도 힘들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조용히 정리하자면서 괜한 소동 피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분한 말투가 더 화나게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해 봤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검사로 다 확인됐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그만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발뺌하면 더 창피해질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지쳤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일단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겠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까지 저를 버리는 거였거든요. 결혼할 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지도 않고 내쫓는다니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친정에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생각하니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우느냐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당장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차로 달려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만은 제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나를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 병이 다시 도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병이 생긴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새벽에 도착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정말 심각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부관계 불일치로 나왔다고, 시댁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는 결혼 전에 남자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부모님을 곱지 않게 보셨어요. 친정에서 나와봤자 소용없다면서 이미 검사로 다 증명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친정에서도 딸을 제대로 못 키웠으면서 뭘 나서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혜가 결혼 전에 심각한 병을 앓았다고, 그때 몸이 많이 상해서 아이 갖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약해져서 손떨림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게 뭔 소리냐고 하셨어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결혼할 때 안 했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의사가 완치됐다고 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딸이 완치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예나를 임신하게 돼서 온 가족이 정말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오전에 검사 기관 문을 열자마자 전화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이미 확인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바로 검사 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받은 친부 확인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기록으로는 친부관계 일치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어요. 검사기관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면서 분명히 친부관계가 일치한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과 혼동한 건 아니냐고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뭔 소리냐고 하셨어요. 남편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다그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불일치라고 했는데 왜 기관에서는 일치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마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추궁했어요. 누나, 정말 검사기관에서 직접 받아온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전화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냐면서 의심스러워 했어요. 시누이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기관에 다시 전화해서 담당자와 직접 얘기해 보자고, 서류도 다시 발급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진짜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면서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했다고 고백했어요. 해외에서 인쇄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소리치셨어요. 시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해외에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는데 빈털터리가 됐다고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나가 있으면 상속에서 자기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노했어요. 그런 이유로 이런 짓을 했냐면서 어떻게 조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도 딸에게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냐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밝혀졌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모욕과 고통이 모두 신우이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예나를 보면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남편을 닮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 모양이나 자는 모습,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남편과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못 봤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남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 누나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고요. 신우이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정말 돈이 절실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누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복잡한 심정이신 것 같았어요.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충격도 크고 동시에 며느리를 그렇게 모욕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으실 텐데 인정하기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속은 것도 다 며느리가 평소에 수상하게 굴어서라고 애초에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맞췄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게 확실해진 후에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결과야 어쨌든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 따지셨어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조작한 것도 다 지혜가 의심스럽게 굴어서라고 평소에 행동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생각을 왜 했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신우이는 서로를 향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딸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하시고 신우이는 어머니가 먼저 의심하기 시작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누나, 이제 제 가족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만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자기도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해 정말 후회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면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저와 예나만 믿고 살겠다고 약속해줬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예나가 남편의 친딸이라는 게 확실해져서 안심이 됐어요. 남편은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지혜와 예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남편을 원망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며느리 편만 든다면서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참았다면서 이제는 제 가족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시누이가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어렵겠다면서 다른 곳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까지 떠난다면서 서러워하셨지만 시누이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서로만 남게 됐어요. 처음엔 둘이서 저를 원망하며 위로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의심을 시작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잠시 친정에서 지냈어요.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손떨림도 많이 좋아졌고 예전보다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도 자주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예나를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잠깐 의심해서 미안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나를 볼 때마다 자기를 닮은 모습들을 발견한다면서 정말 예뻐해줬어요. 몇 주 후에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댁과는 떨어진 곳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예나를 마음껏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어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 때문인지 더 애정을 쏟아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해오셨어요. 손자가 보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부터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예나는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고 아빠를 많이 따릅니다. 남편은 그런 예나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해요. 그동안 의심했던 시간들이 정말 아깝다면서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는 아내가 됐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더 좋아해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부부가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손떨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병의 후유증이었다는 걸 남편도 이해해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항상 챙겨줘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시댁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고 예나가 크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 설명해줘야 할 때도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나는 정말 남편의 딸이고 저는 떳떳한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저희를 의심할 수 없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알아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고 지켜줄 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나와 남편, 그리고 저.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과 사랑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